나는 지난 8월 캄보디아에 갔다. 그냥 친구 부탁 때문이었다. 야, 여행도 할 겸 잠깐 캄보디아 들러줄 수 있지? 휴대폰 하나만 전해주면 돼. 가볍게 들렸다. 그게 다였다. 그 친구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다. 같이 일도 했고 돈 거래도 없었다. 그래서 별 의심이 없었다. 비행기표를 끊을 때도 이참에 동남아 구경이나 하자는 마음뿐이었다. 뉴스에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단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프놈펜 공항에 내리자 후끈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다. 공항 로비는 어수선했고 현지인들과 외국인들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괜히 주변을 둘러보며 여기가 캄보디아구나 하고 스스로 중얼거렸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손을 흔들었다. 그 친구였다. 야, 오랜만이다. 반가운 인사. 그는 예전처럼 웃고 있었고 말투도 그대로였다. 자연스레 짐을 들어주며 말했다. 숙소로 가자. 거기서 사람 하나만 만나면 돼. 그리고 놀러 가자. 나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뜨거운 열기가 확 밀려왔다. 택시에 올라타니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차는 프놈펜 시내 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오토바이 수십 대가 줄지어 달렸고 도로 옆엔 간판도 없는 가게들이 빼곡했다.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고 거리에는 연기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풍경이 묘하게 생생했다. 여행 오길 잘했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도심을 벗어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건물은 점점 커지고 사람은 줄어들었다. 그 친구가 무표정하게 창밖만 보길래 숙소 거기야? 하고 물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응, 우리 숙소야. 휴대폰만 아는 형한테 주고 놀러 가자. 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지만 그냥 넘겼다. 낯선 나라에서 아는 사람의 말은 쉽게 믿게 된다. 차가 멈춘 곳은 프놈펜 시내 중심부와는 조금 떨어진 곳이었다. 도심보다는 공단에 가까운 느낌. 그곳에는 큰 아파트 단지가 서 있었다. 건물 외벽은 생각보다 높고 주변엔 철제 울타리가 있었다. 입구엔 경비원이 2명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힐끗 쳐다봤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야, 여기가 숙소야? 되게 보안이 빡세네.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요즘 이 근처 치안이 안 좋아서 그래. 괜찮아.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 말에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나는 천장에 달린 CCTV를 봤다. 거의 모든 층마다 카메라가 있었다. 여기 진짜 보안 철저하네. 내가 농담처럼 말하자 친구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곧 도착해라는 말만 남겼다. 복도는 조용했다. 전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렸고 벽에는 누렇게 색이 바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습기 냄새, 먼지, 낡은 카펫. 어쩐지 오래된 건물 냄새가 났다. 그는 끝쪽 방 앞에서 멈췄다. 여기야.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나를 손짓했다. 방 안에는 낡은 소파, TV, 그리고 문 앞에 신발 몇 켤레가 있었다. 누군가 이미 살고 있는 공간 같았다. 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사람 하나 불러올게. 그가 나가고 문이 닫혔다. 그 소리가 묘하게 묵직했다.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았다. 하지만 5분,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잠겨 있었다. 처음엔 장난치나 싶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현재는 통화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친구 번호가 아예 꺼져 있었다. 불안이 스며들었다.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지만 창문은 밖에서 용접된 듯 열리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담벼락은 높았다. 경비 초소도 보였다. 이건 숙소가 아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묘하게 일정한 리듬의 발자국 소리. 철컥.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 셋이 들어왔다. 모두 한국인이었다. 너 A 맞지? 그들 중 하나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네, 근데 누구세요? 대답 대신 그들은 내 휴대폰을 빼앗았다. 너 때문에 피해를 봤어. 너 빚이 생겼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 방금 도착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남자가 내 어깨를 밀쳤다. 가만히 있어.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내 지갑, 여권, 가방까지 모두 뒤졌다.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그들이 내 물건을 뒤지는 걸 보고 있었다. 이거부터 확인해. 그중 한 명이 내 여권을 들고 말했다. 좋아. 이제 내가 누군지 확인됐으니까 우리 일 좀 도와야겠다. 그 말의 뜻을 그때는 몰랐다. 단지 그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난다. 거절할 수 있어요? 내가 물었다. 그들은 피식 웃었다. 거절은 자유야. 대신 그대가도 내 몫이지. 그 말과 동시에 문이 철컥 하고 잠겼다. 방 안은 갑자기 더 좁게 느껴졌다. 습한 공기, 낯선 사람들의 숨소리, 그리고 이건 잘못됐다는 직감. 나는 그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다. 밤이 되자 불이 꺼졌다. 그들은 방을 나갔고 나는 혼자 남았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어디선가 들려오는 비명 같은 소리가 뒤섞였다. 나는 벽에 기대 앉아 숨을 죽였다. 이게 뭐지?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무섭다는 감정조차 잘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멍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다. 시계도 없고 휴대폰도 없었다. 오직 문 너머의 발자국,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대신했다. 그 발소리가 멀어지면 어둠이 찾아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또 누군가 울부짖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문이 다시 닫히는 장면이 떠올랐다. 그냥 휴대폰만 전달하면 된다.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나는 그게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지옥의 초대장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잠기는 그 짧은 소리조차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다. 나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까 나를 밀치던 남자들이 사라지고 방 안에는 형광등 한 개가 깜빡거렸다. 습기 찬 공기, 먼지 냄새, 그리고 이상하게 매운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겁을 주려는 줄 알았다.
이러다 풀어주겠지.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문이 열리더니 또 다른 남자 둘이 들어왔다. 그들은 내 이름을 다시 불렀다. 야, 에이 맞지? 그 친구 소개로 왔다며? 네 맞는데요. 근데 무슨 일이죠? 너 때문에 피해봤어. 내가 책임져야지. 이해할 수 없는 말.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내 지갑을 책상 위에 던졌다. 그 안에 있던 돈 몇 장과 카드까지 전부 꺼내며 말했다. 이거로는 택도 없어. 그리고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됐다. 주먹이 얼굴을 스쳤고 바닥으로 넘어지는 순간 무릎이 깨졌다. 쇠막대기로 어깨를 내려치더니 비밀번호 말해.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통장은 내 개인 계좌였다. 내가 돈을 보낼 이유도 갚을 빚도 없었다. 왜 가만히 있어? 그가 내 뺨을 후려쳤다. 순간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머리가 울리고 귀가 멍해졌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나를 때렸다. 휴대폰 어디 있어? 아까 뺏으셨잖아요. 그래. 그럼 내 계좌 비밀번호는? 그건 제 개인 돈이라. 아직 또 상황 파악이 안 됐네. 그 말과 함께 한 남자가 금속으로 된 막대를 들었다. 끝이 시뻘겋게 달궈져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이거 사람한테 닿으면 어떤 냄새 나는지 알아? 그는 웃으며 내 팔을 잡았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비명을 질렀다. 살같이 타는 냄새. 그 냄새가 코로 스며들었다. 고통은 너무 커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이고 눈물이 흘렀다.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충격이 왔다. 전기 충격기였다. 찌릿 하는 소리와 함께 온몸이 경련했다. 근육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꿈틀거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야, 얘 진짜 잘 튄다. 더 세게 해봐. 그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돈다. 그들은 나를 의자에 묶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고문을 반복했다. 어떤 날은 전기를, 어떤 날은 불을, 또 어떤 날은 그냥 주먹질을 했다. 때리면서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 생각을 속으로 반복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인간 장난감이 된 거라고. 그들이 내 고통을 즐기고 있다는 걸 알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무너져갔다. 팔과 다리에 멍이 퍼지고 피부는 시커멓게 변했다. 하루가 지나면 멍든 자리에 새 멍이 생겼다. 한 번은 내가 정신을 잃었을 때 그들은 내 얼굴에 찬물을 부었다. 야, 죽으면 안 돼. 아직 쓸모가 남았거든. 그 말이 내 귀에 박혔다.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물건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방의 구조를 외우게 됐다. 창문은 용접돼 있었고 문은 밖에서만 열렸다. CCTV는 천장 모서리에 있었다. 그들은 그걸로 우리를 감시했다. 이따금 들려오는 비명소리. 처음엔 그게 다른 방의 사람인 줄 몰랐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중 한 명을 봤다. 눈이 퀭하고 얼굴이 부어 있었던 남자. 그도 한국인이었다. 형 언제 왔어요? 그는 내게 속삭였다. 나? 일주일 됐어. 여기선 버티는 게 답이야. 그의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도망치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쳤다가 잡히면
이 세상 사람 아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밤마다 그들은 들어와 우리 몸을 확인했다. 혹시라도 숨기고 있는 게 있나? 휴대폰이 있나? 상처가 깊나? 그들에게 우리는 사람도 죄인도 아니었다. 단지 관리 대상이었다. 하루는 그중 한 명이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너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이유 없이 내 얼굴을 때렸다. 다음 날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오늘은 손 안 쓸 테니까 대신 노래 불러봐. 그렇게 시켜놓고 내가 제대로 못하자 다시 때렸다. 이해할 수 없는 폭력. 논리도 목적도 없었다. 그냥 그들이 기분을 이유로 삼았다.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고통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감각이 무뎌진다. 아프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다. 그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그 상태로 며칠이 흘렀다. 어느 날 그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 말했다. 오늘은 너 옮겨야 돼. 어디로요? 너 같은 애들 많은 데로. 그때까진 몰랐다. 그 말이 다음 지옥으로 팔려간다는 뜻이라는 걸. 그들은 내 손을 뒤로 묶고 머리에 검은 후드를 씌웠다. 그리고 복도로 끌고 나갔다. 그 순간에도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게 현실일까?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나는 내 숨소리만 들렸다. 차가운 금속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게 두 번째 감금의 시작이었다. 트럭 안은 숨이 막혔다. 눈을 가린 천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거의 없었다. 차는 덜컹거리며 한참을 달렸다. 바닥 철판이 햇빛에 달궈져 뜨거웠다. 누군가 내 팔을 밀쳤다.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그 목소리는 무표정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 같지 않았다. 트럭이 멈췄다. 눈가리개가 벗겨졌을 때 먼지와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회색빛 벽, 철조망, CCTV, 총을 든 경비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건물 안은 차갑게 정리되어 있었다. 긴 책상 줄, 컴퓨터 모니터, 헤드셋, 수십 명이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카카오톡 알림음, 키보드 소리, 마우스 클릭. 그게 이곳의 유일한 생활 소리였다. 26번. 누군가 내 번호를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관리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오늘부터 이래. 여기선 빨리 배우는 게 오래 사는 거야.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해졌다. 일은 단순했다. 단체방에서 주식 리딩 멘트를 복사해 보내는 것. 형님, 오늘 종목 상한가 예상입니다. 지난주 들어오신 분들 80%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 문장들을 아무 생각 없이 치고 또 쳤다. 내 손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손이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가끔 오타라도 나면 뒤에서 어깨를 툭 치는 손길이 있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안다. 그 다음엔 맞거나 끌려가거나 둘 중 하나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누가 사라져도 그 자리에 새 사람이 앉았다. 말을 아끼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의 구조를 익혔다. 복도는 3개 층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층마다 운영하는 방의 종류가 달랐다. 어디선가는 코인 투자방, 또 다른 곳에서는 리딩방, 그리고 맨 끝 구역은 소문으로만 들었다. 거긴 마약 조직이랑 거래하는 구역이래.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실적 없거나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거기로 넘긴대.
넘긴다는 게 뭐예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쪽은 살아서 못 돌아와. 그 한마디가 머리를 식혔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밤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의 발소리. 발소리 뒤엔 항상 울음소리나 비명 같은 게 섞여 있었다. 그들이 누군가를 데려가는 소리. 하루는 옆자리 남자가 중얼거렸다. 어제 디형 잡혀갔대. 왜? 모르겠어. 그냥 다른 데로 보낸다던데. 다른 데라니? 다른 조직이래. 마약 쪽이래. 그날 밤 방 안은 숨조차 무거웠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 나는 가능한 한 조용히 움직였다. 눈 마주치지 않고 대답 짧게, 오타 없이. 아침에는 네, 밤에는 예. 그게 하루를 버티는 말 전부였다. 가끔 관리자가 들어와 명단을 불렀다. 이번 주 이관자 9번, 15번, 19번. 그 이름이 불리면 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도 표정도 없었다. 그냥 걸어나가서 사라졌다. 그 문이 다시 닫힐 때마다 모두의 손끝이 멈췄다. 며칠 후 내 자리 옆이 비었다. 그 자리에 앉던 남자였다. 작은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중얼대던 사람. 관리자가 말했다. 그 사람 다른 팀으로 갔어. 다른 팀이요? 마약 라인 쪽. 거긴 세게 굴려. 그 말투가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섬뜩했다. 사람을 넘긴다는 말을 마치 물건 옮기듯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무뎌진다. 비명소리가 나도 놀라지 않게 된다. 눈앞에서 누가 사라져도 그냥 모니터를 본다. 그게 생존이었다. 공포에 반응하면 들킨다.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로도 약하다는 낙인이 찍힌다. 그럼 다음은 내 차례다. 나는 하루 종일 타이핑을 했다. 손끝이 감각을 잃고 머릿속에서는 글자 대신 숫자만 떠돌았다. 유입률, 성과, 몸값, 그 단어들이 사람의 이름을 대신했다. 나는 점점 사람이라는 느낌이 사라졌다. 어느 날 밤 문이 열리고 관리자가 들어왔다. 이번 주 실적 안 나온 애들 다 정리해. 그 한마디 뒤로 복도가 시끄러워졌다. 누군가 끌려나가는 소리, 벽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정적. 나는 모니터만 봤다.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 그 위에 내 손이 멈춰 있었다. 26번. 왜 멈췄어? 죄송합니다. 계속해. 그 말 한마디로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만 넘기자. 그 생각 하나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발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누가 불리든 누가 사라지든 입을 다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살아있는 척하는 것. 그날도 다른 날과 같았다. 키보드 소리, 알림음, 감시자의 그림자. 그게 매일의 리듬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복도 끝 감시 카메라가 멈췄다. 빨간 불이 깜빡이더니 꺼졌다. 그 한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관리자가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틈이 생겼다. 작고 조용한 틈. 나는 그 틈을 바라봤다. 머리는 안 되라고 말했지만 몸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형광등 하나가 꺼져 있었고 멀리서
누군가 가하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신발 밑창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탁탁. 한 걸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계단을 내려가자 아래층 문이 열려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다. 야, 26번 봤어? 심장이 식었다. 나는 벽 뒤에 몸을 붙였다. 그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2명이었다. 아까 3층 간 거 아니야? 아니야. 방금까지 있었는데 그들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나는 계단 아래로 뛰었다. 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창고라고 쓰여 있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썩은 냄새와 먼지, 구석에 박스가 쌓여 있었다. 박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숨을 죽였다. 한 걸음만 삐끗해도 들킬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기 봐. 심장이 멈췄다. 문이 열렸다. 빛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벽 너머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야, 저기서 누가 도망쳤다. 그 소리에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들은 반대쪽으로 뛰어갔다. 그때였다. 나는 박스 뒤에서 몸을 꺼냈다. 문을 열었다. 복도를 나가자 뒤쪽에 작은 비상문이 보였다. 녹슨 문 손잡이 반쯤 열린 틈,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이 진짜 바람이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손잡이가 덜컹거렸다. 소리가 너무 커서 멈췄다. 귀를 기울였다. 조용했다. 그때 문을 밀었다. 빛이 스며들었다. 눈이 타들어갔다. 한 발 내딛었다. 그리고 또 한 발. 바뀌었다. 햇빛이 피부를 찔렀다. 눈이 따가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달렸다. 골목 사이를 통과하며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갔다. 그들은 나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감사했다. 한참을 달려 도심 외곽에 닿았다. 낡은 표지판, 먼지 쌓인 간판, 그 옆에 조용히 앉은 노인 한 명. 그는 나를 보더니 말했다. 너 거기서 나왔지?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해. 대사관 그쪽 방향이야. 그가 손가락으로 먼 곳을 가리켰다. 나는 그 방향으로 걸었다. 며칠이 걸렸다. 낮엔 숨어 다니고 밤엔 걸었다.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졌다. 물이 떨어질 때마다 입으로 받았다. 그리고 어느 날 하얀 벽 위에 걸린 태극기를 봤다. 문 앞에서 멈췄다. 저기요. 입에서 나온 소리가 너무 작았다. 하지만 안쪽에서 문이 열렸다. 직원이 나왔다. 그녀는 놀란 얼굴이었다. 괜찮으세요?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여기선 안전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올 뻔했다. 대사관 안에서 그들은 나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당분간 여기서 머무르셔도 돼요. 그녀가 물을 건넸다. 나는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봤다. 하얀 천장, 빛이 고요했다. 그런데도 그 빛이 낯설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몸이 저절로 움찔했다. 심장이 다시 빨리 뛰었다. 그곳에서 들리던 소리와 똑같은 톤이었다. 밤이 되자 불을 끄고 누웠다. 조용했다. 그런데 귀에는 여전히 복도 끝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덜컥 닫히는 소리, 누군가 숨죽이며 울던 소리,
눈을 감아도 그 소리들이 방 안을 맴돌았다. 나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걸까? 며칠 뒤 나는 대사관 안 작은 방으로 옮겨졌다. 하얀 벽, 금속 책상, 2개의 의자, 그리고 녹음기 한 대. 직원이 말했다. 오늘은 조사관이 오실 거예요. 땡땡 씨가 겪은 일을 가능한 한 자세히 말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였다. 말을 꺼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문이 열리고 한국인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차분했다. 그는 녹음기를 켜며 말했다. 진술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리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처음엔 그냥 일을 시켰어요. 컴퓨터 앞에서 리딩방을 운영하게 했죠. 거절하면 맞았고, 그 다음엔 물을 끼얹고 전기 충격기를 썼어요. 내 말에 조사관의 손이 멈췄다. 펜 끝이 공중에서 잠시 떨렸다. 그 안에 시체도 있었어요. 시체요? 네. 단지 안쪽 주방처럼 생긴 곳에 소각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냄새가 계속 났어요. 하루는 비닐로 감싼 걸 들고 가는 걸 봤어요. 2명이서 그때 알았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걸.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에어컨이 돌아가는데도 나는 땀이 났다. 조사관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조용히 물었다. 고문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나는 숨을 들이켰다. 쇠막대기로 맞았고 불에 달군 철로 피부를 찢었어요. 전기 충격기로 몸을 찔렀어요. 잠이 들면 깨웠고 깨면 또 때렸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담담했다. 이미 내 안에서는 그 장면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가끔은 그냥 심심해서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숨을 참았는지 깨달았다. 조사관은 메모를 멈췄다. 그리고 내 눈을 바라봤다. 거기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땐 20명은 넘었어요. 절반은 한국인이었고요. 그 사람들 지금도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에어컨 바람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내 숨소리. 조사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지금 피의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피의자, 리딩방 채팅을 쳤다는 이유로 나는 지금 피의자였다. 조사관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걸 알고 계시죠?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하지만 절차상 그렇게 표기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를 위로하려는 것도 알았다. 그럼에도 마음 한쪽이 꺼져버렸다. 내가 살아남았다는 게 죄처럼 느껴져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당신이 살아남은 건 증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건물의 구조를 그렸다. 복도, 방, 문개수, 그리고 소각장이 있던 위치. 여기요. 나는 손가락으로 표시했다. 이쪽에 철문 2개, 그리고 안쪽엔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조사관은 그 말을 천천히 적었다. 그의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묘하게 차가웠다. 조사가 끝나고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손목을 바라봤다. 묶였던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 자국이 아직 풀리지 않은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대사관 직원이 와서 말했다. 오늘은 쉬세요. 당분간은 외부 출입 금지예요.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짧은 소리에 심장이 또 한 번 움찔했다. 밤이 됐다. 방 안은 조용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다. 그 빛 아래 어딘가 아직도 그 건물이 있었다. 그 안엔 내가 알던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숫자로 불리는 누군가가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그들은 아직 거기 있어요. 누군가는 오늘도 그 방 안에서 눈을 감고, 누군가는 또 다른 방으로 넘겨지고, 누군가는 내일의 나처럼 탈출을 꿈꾸고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언젠가 이름을 되찾고 세상 밖으로 나오길 바랍니다.